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송구권의 혼술, 그 콘에서 소개해드린 이준석 돌풍 그 분석 기사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국민의힘 본경선 이 투표권자 비율을 당원 70%, 일반 시민 30%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당원 70%를 전당대회, 대의원 기준으로 1만 명 이내가 투표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전체 당원 선거인단이 3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입니다. 그중 일부 10,000명 이내는 그중 일부인데 마치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제가 어제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확인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총 선거인단 수는 32만 8,889명입니다. 그래서 대의원,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의원 10,000명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의원이 8,372명이 확정이 됐고 책임당원 매월 1,000원 이상, 1,000원의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전부 투표권이 있습니다. 27만 6,698명. 그리고 일반 당원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4만 3,819명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전체 책임당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책임당원은 상당히 많은데 2019년 기준으로 347만 5,372명이나 됩니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4만 3,819명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권 선거인단, 전체 선거인단은 32만 8,889명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중에서 51.3%가 영남권에 있습니다. 16만 8,628명. 그리고 수도권에 32.3%, 10만 6,269명이 있는데 수도권에도 상당수가 영남 출향인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영남과 연고가 있는 투표권자가 약 3분의 2 정도 될 것이다.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영남 표심이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 중요하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가되는 말씀을 드리고 이준석 열풍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조사한 결과가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다시 이준석이 30.3% 나왔습니다. 나경원 18.4, 주호영 9.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김원혜 4.1, 김웅 3.1. 자, 이렇게 5명, 지금 8명인데 5명을 1차 예비경선에서 뽑죠. 그러니까 3명이 탈락되는데 이 여론조사대로라면은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김원혜, 김웅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선의 조경태, 4선의 홍문표, 3선의 윤영석이 위험한 것이죠. 자, 물론 여기서 당원 투표가 예비경선에서는 50%가 반영됩니다. 본경선에서는 70%가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당원 투표에서 아무래도 다선 의원들이 또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현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민주당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한다는 그 설문 응답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사에서도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무당청을 대상으로 다시 축약을 해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여기서도 이준석이 39.3%로 더 높게 나옵니다. 거의 40%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경원 24, 주호영 1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김원혜, 조경태 두 사람이 3.1 똑같습니다. 조경태 앞선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다 포함을 했을 때는 2.9%였죠. 근데 약간 높게 나오죠. 그리고 김웅 3.0, 홍문표 1.8, 윤영석 0.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전히 이준석의 돌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일면 톱에서 이준석 돌풍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혁신과 반페미니즘 사이에 젊은 보수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신드롬, 윤석열 신드롬, 이것처럼 이준석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준석에 대한 분석 기사를 일면 톱에 실는 상당히 파격적인 편집을 했죠. 그만큼 어떤 이 현상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의 순간.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했던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일까? 그리고 지금 보수 혁신뿐 아니라 정치 세대 교체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준석의 선전이 더불어민주당의 86세대 정치인들에게까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반페미니즘 정서와 공정을 가장한 능력주의 확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자, 공정이라는 것은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공정한 기회를 모두에게 줘서 한 사람 엘리트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이 공정인가? 거기에 대한 또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율 30%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정세균 민주당 대권 주자는 장유유서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장유유서 이렇게 하니 또 같은 당의 민주당의 박용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꼰대 정당이 된다. 이렇게 또 각을 세우고 여러 가지 파장을 막 낳고 있는 것이죠. 86세대가 기득권으로 몰려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86세대 민주당 대표 송영길 그리고 30대 야당 대표 이준석 이 만나는 모습 나중에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 상당히 상징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전 총리는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경륜 없이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유유서 문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페미니즘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가 여성 어떤 할당제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페미니즘 운동, 반페미니즘 쪽 입장에 서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동아일보는 6면에 돌풍 이준석은 변화의 바람이자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진들은 폐기만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경륜이 있어야 된다. 자, 어제 비전 발표가 있었죠. 8명의 대표 후보들이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비전을 발표했는데 소장파와 중진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 비전 발표에 신예대 중진 후보들 팽팽한 대결, 나경원, 주호영은 경륜의 리더십 이것을 강조를 했고 영선 중진,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한 중진, 이준석 돌풍 원인을 놓고 정권 교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거 지나가는 바람이야. 금방 없어져. 이렇게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없는 장수는 안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양쪽이 맞서고 있고, 자, 영선 중진, 이준석 돌풍 이유는 다 동아일보가 분석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중진, 이준석 돌풍 이유는 쇄신 목소리냐, 야당을 쇄신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이냐, 아니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이준석이 활용을 했기 때문이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젠더 이슈. 진중권과 한 달가량 서로 이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런 논란을 일으켰죠. 개혁 보수 이미지로 미디어 노출 빈번했다. 그리고 또 20대 남성 반페미니즘 정서 자극하면서 진중권과 한 달간 논쟁을 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자, 쇄신을 요구하는 이런 민심의 반영이다. 아니다. 실체 없는 바람이다. 그리고 영남권 60대 당심 잡을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준석의 강력한 무기는 대선 주자급 인지도다. 그리고 한국의 마크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아니다. 이상한 돌풍이다. 이런 이야기. 서로 이 이준석 열풍을 놓고 상당히 해석들이 다 갈래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분석들도 여러 갈래입니다. 이준석 바람, 미풍이냐 돌풍이냐. 이준석의
초반 선전이 당대표 당신으로 이어질까?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는 다르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저도 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경선은 당원투표 70%, 일반 시민 여론조사 30%로 승자를 결정하는 만큼 보수적인 당심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당원 상당수가 포진한 영남권 그리고 60대의 선택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다를 수 있다. 다만 또 반대 목소리로 국민의힘 새신열망은 이미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대로 쭉 이준석이 갈 수도 있다. 제가 윤석열 현상 말씀드리다가 이준석 돌풍을 이야기하니 두 사람을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정권 창출을 위해서. 자, 그런데 그 대선 후보 경선 관리 중에서도 기존의 당 안에 있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도 그렇지만 뭐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 또 홍준표 복당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영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여론조사 대권 주자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영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마케팅도 벌이고 있는데, 자, 윤석열 전 총장 계속 자명을 하면서 언제냐, 언제 정치권에 진입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일단 정치권 진입은 6월 초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죠.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을 때 세 가지 시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호수가 임명되는 그 시점, 본인의 후임자가 임명되는 그 시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이 6월 초 현충사에서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현충사에서. 이수진 장군을 모시고 있는 현충사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김호수가 오늘 인사청문회를 해서 강행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강행을 할 겁니다. 근데 강행을 하려면은 어떤 인사청문 보고서 다시 송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6월 초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김호수가 윤석열의 공백을 메꾸게 되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것을 명분으로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할 것이다. 이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점은 일단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데일리안의 그 기사는 하나 더 나왔어요. 현충사에서 출사표를 발표할 것이다. 자, 인터넷 뉴스입니다. 단독해서 윤석열 정계 등판 빨라지나 6월 초 현충사에서 출사표를 던진다. 이 지인들의 말을 종합한 기사입니다. 윤석열 주변의 말을 종합한 기사인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미리 나와버리면은 그것을 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충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데일리안이 취재한 기사는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지인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하면서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표할 장소로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고 임진왜란 당시 백의 종군한 충무공 이순신처럼 27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과거 책임 후광을 내려놓는 낮은 자세로 호국 애면에 나서겠다는 다짐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답한 바 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이 빠르면 6월 중순에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만큼 6월 초 등판은 예상을 깬 선택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이후 대선 무대가 차려지는 과정을 지켜본 뒤에 뛰어들지 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최근 여야 대권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새몰이 행보를 하면서 대선 시기가 빨라져서 윤석열의 결심을 재촉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영입론이 핵심 의제가 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메가톤급 파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 이야기인데 일단 현충사에서 지금 6월 초에 발표를 할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권은 윤석열의 파괴력에 여권도 민주당도 윤석열의 파괴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이낙연, 또 정세균 이렇게 윤석열 때리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윤석열의 이미지, 윤석열을 비롯한 야권 주자, 대권 주자들의 이미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집단 신청 면접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자, 여러 언론에서 나왔는데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여당이 분석한 윤석열 이미지는 강인함, 카리스마. 그런데 반대로 부패, 기회주의자 이런 이미지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것도 있고 또 부패, 기회주의자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19세에서 54세 성인 53명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성조사를 했다는 거죠. 신청적으로 막 이야기를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강인함, 강지, 카리스마, 원칙주의자 이런 것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반대로 정치 경험 부족, 부패, 권력 추구, 기회주의자, 비일관적 이런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나왔다. 안철수 똑똑하다, 개혁적이다, 생존력이 강하다 이런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반면에 우유부단하다, 지지 세력이 없다, 부족하다, 감정적 기회주의자 이런 이미지도 있고 오세훈 현실적 젊음, 젠틀함 이런 이미지, 긍정 이미지, 부정 이미지는 거만함, 꼭두각시, 비리 그리고 홍준표 시원시원하다 이런 인상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꼰대, 막말, 고인물, 구시대적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다수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그리고 유승민에 대해서는 합리주의자, 개혁보수, 유순함 이런 긍정적 이미지가 있는 반면 잊힌 인물, 배신자도 이미지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윤석열의 후임자가 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주요 조간신문들이 김호수의 하자들, 결점들,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이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은 일면 톱입니다. 라임 보고받다가 라임 변호사로 갔다. 김호수가 법무부 차관 때 라임 사건이 터져서 라임 옵티머스 이 금융 사기 사건이죠. 라임 사건이 터져서 법무부 차관 입장에서 주요 사건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임 사건을 보고를 받았는데 퇴임하고 나서 라임의 변호사로 갔다. 정관 특혜 아니냐. 상당히 엄중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김호수 정관 특혜 논란, 펀드 사기 수사 보고받고 퇴임 후에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또 옵티머스 연루, 이낙연 접근, 옵티머스에서 어떤 집합기를 제공을 해줬다는 거죠. 이낙연 후보 사무실에. 그 의혹이 있었는데, 그 연루가 된 이낙연 접근, 또 이 펀드를 팔았던 NH투자증권 대표도 변호도 맡았다. KT 사장 정치자금 위반 같은 굵직한 사건을 8개월 동안 22건을 수임을 했다. 법무법인 하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런 수임을 했는데 이 중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관련 변호를 맡았는데 피해자가 총 5,000명, 피해액이 2조 1,000억이 넘는다. 이런 사기 사건도 변호를 했다. 라임 등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일 때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정관 특혜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고요. 중앙일보도 이것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김호수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했다. 자,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일 때 이런 사건들을 보고받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차관에서 나와서 변호를 했습니다.
법무차관 때 라임 수사 보고받고 퇴임 뒤에 로펌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자, 그 김호수 측은 법인이 수임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이 수임을 했기 때문에 위법 없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김호수 로펌에서 22개 사건에 이름을 올리고 그 중에서 5건이 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었다. 본인이 보고받았던 라임 사건 이런 것을 본인이 수임한 사건에 본인의 변호사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관 퇴임 5개월 뒤에 라임 사건을 변호를 했는데 변호사법에는 퇴임 1년간 수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월에 퇴임하고 작년 4월에 퇴임하고 9월에 라임 사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보자가 차관 때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팀을 대거 늘리려는 요청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때문에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라임 변호를 맡은 것 아니냐 이 이야기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수임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또 김호수가 2009년에 노무현 수사팀 상에서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에서 성층장구하고 있지만은 당시 노무현 그 사건 때 극단적 선택까지 이런 그 사건 때는 그 수사팀에 여지가 있다, 용기가 있다 이렇게 박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노무현에 대해서 내사 종결 처분을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서 그 사건 수사팀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알고 김호수를 승승장구 시켰을까요? 조선일보 3면 보시면 또 김학의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사건, 여기도 김호수가 최종 승인을 했다. 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다 다뤄질 내용들입니다. 김호수가 최종 승인을 했다. 차규건 출입국 본부장이 김호수 차관이 승인 안 했다면 출국 금지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 당시 박상기 장관과 연락이 안 돼서 김호수 차관에 보고를 했고 김호수는 대책회의까지 다 참석해 놓고 그거는 뭐 장관 직권으로 승인된 출국 금지인 줄 알았다. 또 이렇게 허위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보면은 정관 예우 문제, 김학의 출검 사건, 노무현 수사팀 격려, 아들 채용. 아들 채용은 뭐냐? 조선일보 신면에 나옵니다. 공기업에 들어갔는데 김호수 아들이 자기 소개서에 부모 이름 이런 거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개서에 부모 이름을 그 부모를 쓰면서 이 부모가 검찰 간부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검사장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쓰고 그 자기 소개서 내용 보면은 뭐 한글 맞춤법도 막 틀리고 이런데 당당하게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쓰지 말라는 붙인 인적 사항을 기재를 했고 이 낯선 환경, 일단 얼굴 낯자가 아니고 그 정오할 때 낯 이렇게 썼고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부응하겠다 이렇게 오타까지 막 친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했는데 합격이 됐다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2017년 8월이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났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인데 요구하지도 않은 아버지의 직업을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검사장 이렇게 딱 썼답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 오타 부실한데 내용이 부실해서 합격할 수준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평범한 가정의 지원자였다면 저런 무성의한 자기 소개서로는 절대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없다. 그래서 조국 아들 딸처럼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이유까지 불거졌습니다. 오늘 김호수 인사청문회에서 다 다뤄질 내용인데 자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겠죠. 충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다 그래왔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지금까지 32명을 그냥 임명을 강행했는데 김호수가 33번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의원과 선거인단 혼동을 해서 방송을 드린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앞으로 팩트 체크를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